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어제 시장에 이어서 양시장 모두 다 아주 다시 한번 강력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2% 이상의 강세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코스피는 2680선까지 올라가면서 2700선에 거의 가깝게 다가선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 주 내에 벌써 50포인트 가깝게 현재 회복을 한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양시장의 반등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가 미지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중에 엔달러 환율이 반등하게 되면서 일본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는 있습니다. 전 업종도 대부분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대장주 삼성전자가 엔비디아향 HBM3 퀄테스 통과 소식에 4%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장 초반에 약세를 이어가던 SK 하이닉스도 상승 전환하면서 3%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좀 상승하고 있는 종목은 많은데 그래도 좀 손이 안 간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인사이트 얻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이 주고 있는 첫 번째 시그널 먼저 최윤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이 모두 다 강세 흐름으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처럼 시장이 참 어려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잘 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기에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경기 침체라던가 엔달러 환율 역시나 마찬가지로 불안정으로 계속해서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지금보다 시장이 더 내려갈까라는 의구심을 또 가지기에는 각 기업들이 현재 내놓고 있는 실적들이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증권사들도 좀 고민이 많은 듯합니다. 신한투자증권 측에서는 오늘 한 가지 리포트를 냈는데 패닉이 진정되니 보이는 것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오늘 발간을 했고요. 그 두 가지는 실적과 주주 환원이었습니다. 오늘 실질적으로 이 시장 안에서 잘 가고 있는 기업들, 전체 지수를 아웃퍼폼하는 기업들 함께 잘 살펴보시면 대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좀 주가가 크게 빠지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하회한 실적들을 내놓은 기업이기도 한데요. 일단 오늘 시장을 전반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코스피 내에서 1,000억 원 가깝게 매도하는 것은 약간 아쉽긴 합니다. 8월 들어서 순매도를 일관했지만은 오늘 선물 시장에서 11,000계약 이상 순매수하는 것은 그래도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저희가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시총 상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과 같은 기업들 다시 한번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상승 탄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4%대 이상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로이터 통신이 오늘 한 가지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HBM3 8단 테스트를 삼성전자가 통과했다라는 보도를 내놓았고 삼성전자 측에서는 아직 진행 중이다라면서 이 보도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마는 시장의 참여자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번 해 들어서 벌써 로이터 통신이 삼성전자가 HBM3 이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보도를 2번이나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 확실히 현재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쇼크 업종의 낙폭은 지수 대비해서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호실적을 내놓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지금보다 더 빠지더라도 더 물을 탈 용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은 반면에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모멘텀이라든지 기대감만으로는 오를 수 없다라는 우려감이 현재 생기는 듯합니다. 낙폭 과도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때에도 옥석 가리기는 진행되는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고 신한투자증권 측에서는 코멘트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한 것, 상반기에도 중요했고 하반기에도 앞으로 중요한 것은 실적과 주주 환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앞으로 미국의 CPI 지표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은 아무리 실적이 좋더라도 그리고 주주 환원이 잘 되는 기업일지라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오늘 보시다시피 빅스 지수는 이번 해 들어서 계속해서 횡보세를 이어오다가 최근 8월 들어서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공포감도 높아지고 있고 변동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실적을 보는 게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어닝 쇼크를 기록한 오늘 기업 한 가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오늘 주가 보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 정말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고 아모레 퍼시픽이 실적을 발표하자마자 2~3시간 안에 많은 증권사들이 관련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떤 증권사에서는 잘못 본 줄 알았다라는 코멘트를 내기도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 23% 이상의 급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한 증권사에서는 안 좋은 타이밍에 혼란스러운 실적까지 내놓은 기업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각각 이러한 제목의 리포트를 냈는데 미래에셋 측에서는 코스닥-엑스로도 못 막은 주가 악화다. 그리고 NH투자증권 측에서는 너무 앞서간 기대였다라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고요. 상상인 증권 측에서는 한 걸음 다가가면 두 걸음 멀어지는 아모레 퍼시픽이다라고 악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실적이 정말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4% 이상 감소했는데 영업이익단이 완전히 쇼크였습니다. 보시다시피 매출은 거의 1조 원에 가깝습니다. 9천억 원이 넘어갔는데 영업이익 보시다시피 42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30% 가깝게 감소한 수치이기도 하고 시장의 기대치인 695억 대비해서 무려 94% 이상 하회한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더 문제는요. 코스닥-엑스를 제외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미 적자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그나마 코스닥-엑스가 포함이 돼 있어서 영업이익단이 42억 원으로 나왔다는 게 진짜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실적에서는 어떠한 부분들이 문제였을까요? 중국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50% 이상 감소했다라는 것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이제 중국 경기가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아모레 퍼시픽과 같은 중국향 화장품 기업들도 주가 반등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아직까지는 아니었던 겁니다. 영업 적자가 370억 원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고요. 국내 채널의 럭셔리 브랜드 매출이 하락한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큰 악화 포인트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가 더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문제였는데요. 3분기 중화권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좋았는데 앞으로 3분기도 안 좋을 거다. 라는 전망이 나오니 당연히 시장에선 주가로 이렇게 응답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다만 이렇게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있지만은 좋은 실적을 발표한 기업도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SK텔레콤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통틀어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담는 기업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통신사이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기업이기도 한데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선 사업의 별도 영업이익이 4,504억 원을 기록하면서 무선 사업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 흐름을 나타낸 겁니다. 시장에선 당연히 환호를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신한투자증권 측에서는 변동성을 줄이고 싶다면은 지금 SK텔레콤 부담 없이 매수하라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아주 매력적이다라는 의견을 함께 남기기도 했는데 보시다시피 코스피가 내릴 때 통신업종 지수는 올라간 흐름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SK텔레콤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시그널은 미국 대선 관련 소식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다가오는 미국 11월 대선에서 미국 최초 흑인 여성 대통령으로 출마하는 카몰라 해리스 부통령, 민주당 후보인 그녀가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5일 공개된 미국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 결과 출처가 모닝 컨설트였는데요. 이 결과에 따르면 총 지지율에서 카몰라 해리스 부통령이 48%를 가져가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44%를 가져갔습니다. 총 4%포인트 차이가 나타난 건데요. 이는 최근 1년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과 격차 가장 크게 벌어난 민주당 후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디펜던트, 그러니까 지금 중도층, 무소속 유권자들에서 또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카몰라 해리스가 42%를 가져갔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37%의 지지율을 보이면서 5%포인트의 격차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에서도 또 표심이 많이 엇갈렸습니다. 35세 미만인 18세부터 34세 유권자를 봤을 때 카몰라 해리스 지지율이 49%를 차지하면서 도널드 전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의 40%로 9%포인트나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흑인 지지율들의 결과를 봐도 흑인의 총 69%가 당연히 해리스를 택했고요. 흑인 중에서 트럼프를 뽑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9%에 불과했습니다. 지난달 같은 조사에서 이 흑인 유권자가 총 58%가 이번 대선에서 확실히 투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74%로 늘어난 것도 특징적이었고요. 또 지난달에 또 같은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있었을 때 무소속 그리고 젊은 층의 지지율에서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었는데 이번에 해리스로 바뀌면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만만치 않은 해리스 부통령이 지지율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또 세간에서는 그녀의 러닝메이트가 누가 될까 또 관심사였는데 그것도 공개가 됐습니다. 해리스의 러닝메이트 미국 대선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백인 남성인 팀 월즈가 낙점됐습니다. 미네소타 주지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인데요. 지금 미네소타는 전통적인 민주당의 텃밭입니다. 그곳에서 트럼프 지지층인 농촌 백인 유권자에게 호소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외신에서는 월즈를 선택한 것은 중서부주에서 민주당 표심을 강화하기로 한 결정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경합주에서 이 해리스와 월즈가 함께 선거 운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소식에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서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능력을 평가절하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대선까지 이미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또 계속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지만 오늘장에서는 이러한 뉴스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해리스 관련주들이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마리화나 합법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영향으로 마리화나 테마주가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 상황이죠. 오성 첨단 소재와 화일약품, 아이키오와 에머리츠, 한국 BNC, 우리바이오, 동구바이오제약까지 코스닥 종목들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현대약품과 명문제약이 관련주로 함께 분류가 되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대선 관련한 이슈 계속해서 우리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 업데이트되는 대로 또 팔로우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시장 전략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파이널샷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원포인트 마감 전략으로 파이널샷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오늘도 윤한식 파트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한식 파트너입니다. 네, 우리 시장 2%대 양시장 동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경기 침체된 우려가 조금 약화되고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경기 침체라는 게 이제 침체가 오니까 다들 준비하세요 이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 기업 파산, 은행 문제 등 어디선가 문제가 생기면서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과거에 몇 차례 경험이었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일의 반등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진바닥이 아니고
한 번 더 하락이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앞서는 것도 어찌 보면 이해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 침체 진입 직전 시기와 고용 시장도 그리 냉각된 것으로 보이진 않고요. 기업들의 투자는 계속되는 가운데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PMI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준이 당장의 긴급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 자체는 높지 않으나 실업수당 발표 결과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금일까지는 신규 매수를 자제하면서 일단은 관망세를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일본 엔화 자체도 항상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내일까지 시장 한번 관망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관망 의견 주셨는데 그래도 좀 시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의 종목명은 바로 삼표 시멘트입니다. 전국 곳곳에 댐 14개를 추가 건설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알려진 이후에 중소건설사와 시멘트 관련 종목이 모두 급등했었습니다. 시멘트 관련주의 경우에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까지 엮일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실적 흐름도 좋은 삼표 시멘트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매수가는 2,900원에서 3,300원까지 분할 매수해 보시고요. 비중은 10%, 손절가는 2,830원, 목표가는 3,500원 이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삼표 시멘트 목표가 3,500원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최윤 앵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내에서 먼저 사고 있는 기업들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SK텔레콤을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방어주 쪽으로 오늘 시장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 현재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세 번째로는 셀트리온입니다. 일단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다시 한번 시장에 강력하게 나오고 있고 많으면 빅컷이 단행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반기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제약 바이오 쪽으로 오늘 시장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 수급도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현대차, 다섯 번째로는 HD 현대일렉트릭 올라와 있고요. 오늘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가장 첫 번째로는 SK하이닉스,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 세 번째로는 아모레퍼시픽, 네 번째로는 흥하해운, 다섯 번째로는 HD 한국조선해양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내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내에서는 리노공업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줄매수하고 있는 기업 리노공업입니다. 그리고 엔터사들이 연이어서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2시부터는 SM엔터의 컨콜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JYP 엔터 쪽으로 오늘 외국인 수급이 가장 크게 몰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클래시스, 네 번째로는 파마리서치, 다섯 번째로는 ABL 바이오 올라와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 가장 첫 번째로는 펩트론, 두 번째로는 알테오젠, 세 번째로는 재룡전기, 네 번째로는 에코프로, 다섯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현재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 기관 투자자들의 코스피 수급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셀트리온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연이어서 러브콜을 보내는 기업 셀트리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카카오뱅크입니다. 실적을 발표를 했죠. 오늘 시장에서 기관에 수급 들어오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기관 투자자들은 하이브를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엔터사 가운데서는 JYP 엔터를, 기관 투자자들은 하이브를 선택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시프트업, 다섯 번째로는 H 현대일렉트릭 현재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 함께 확인할 수 있고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오늘 시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이름 올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모레퍼시픽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현재 출회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번째로는 LG전자, 다섯 번째로는 현대차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은 리가켄 바이오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ABL 바이오, 세 번째로는 실리콘2, 네 번째로는 바이넥스, 다섯 번째로는 파마리서치 올라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닥 내에서 바이오주 연이어서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심택을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삼천당제약, 세 번째로는 재룡전기, 네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다섯 번째로는 캠트로닉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수급 특징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도 세 가지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인사를 굉장히 수줍게 해주시네요. 네, 수줍게 네. 하고 수줍게 나갑니다. 첫 번째 종목 휴젤 들고 오셨는데 보톡스 관련주죠. 네. 네. 오늘 진짜 이것도 바이오로 하나 묶으면 될까요? 이런 쪽이 워낙에 강하네요, 지금. 우리나라의 바이오 시대가 오는 것인가. 일단 바이오는 가장 내실 있게 가는, 역사상 가장 내실 있게 바이오가 지금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반갑고요. 그 다음에 이 의료기기 쪽도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자꾸 우리나라 좋은 의료기기 회사들을 데리고 사모펀드들이 나가는데 좀 그만 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이시스 메디칼 지금 저기 되고 있죠. 단일가 거래되고 있나요? 제이시스 메디칼도 지금 데리고 나가기 직전이죠, 지금. 주주들한테 뭐 이 정도 돈 쳐준다고 하고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주가 계속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어차피 살 필요도 팔 필요도 없으니까요. 그 가격에 사준다니까. 오스테 임플란트 때도 그랬잖아요. 지금 오스테 임플란트 데리고 나갔죠. 그리고 저 루트로닉 데리고 나갔죠. 지금 제이시스 메디칼마저 데리고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좀 그만 데리고 나가세요, 지금. 클래시스도 지금 대주주가 사모펀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모펀드들이 네. 우리나라 알짜 의료기기들을 자꾸 데리고 나가요. 똑똑하네요. 좀 그만 나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냥 자꾸 나가면은 네. 사모펀드한테는 좋아요. 저희한테는 안 좋죠. 상장회사가 아니니까 신경 쓸 게 없어요. 공시의 의무도 없고. 그런데 이제 이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알짜 종목들이 상장회사로서의 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너무 안 좋죠, 지금. 그만 데리고 나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일단 휴젤도 주가가 상당히 좋은데 지금 네. 우리가 침습이랑 비침습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죠. 보톡스나 필러는 일단 바늘이 찌르고 들어오는, 파마리서치의 힐러까지 하죠. 그러니까 뭐 보톡스, 필러, 리쥬란 힐러까지. 그래서 이제 일단 찌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주사로. 네. 침습이라 그러고, 비침습은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겉에서 핸드피스로 돌리는 거죠. 클래시스라던가 아니면 제이시스 메디칼, 그리고 비올 뭐 이런 회사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뭐 작은 기업들도 꽤 있었는데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요런 기업들이 비침습이죠. 그래서 아까 침습 쪽에 자꾸 데리고 나가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현상도 있는 것 같거든요. 옛날에 오스템 임플란트를 데리고 나가니까 오스템 임플란트를 투자하고 싶었는데 투자를 못하니, 물론 마지막에 약간 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긴 했죠. 엄청난 횡령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오스템 임플란트를 우리나라 의료기기 회사 몇 개 상장되지도 않는데, 오스템 임플란트 의료기기 회사 투자하고 싶으면 오스템 임플란트 아니면 덴티움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어쨌든 나쁜 소식이 있었는데 어쨌든 데리고 나갔잖아요. 상패고 되고 되니까 2등인 덴티움으로 몰렸어요, 수급이. 오스템 임플란트를 투자하고 싶었는데 없어져 버리니까 붕 떠버린 거죠. 그래서 덴티움을 투자했거든요. 네. 지금도 약간 그런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거기는 오스테 임플란트에서 덴티움으로 같은 계열에서 옮겼지만, 같은 계열 안에 순위로 옮겼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침습을 자꾸 데리고 나가니까 비침습이죠. 지금 루트로닉하고 지금 제이스 메디칼을 데리고 나가 버리려고 하니까 클래시스로 몰리는 거예요, 지금. 1등인 클래시스로. 그리고 이제 이쪽도 마찬가지죠. 비침습에서 클래시스 하나로 또 몰리니까 클래시스 하나로만 저기 안 차는 사람들은 요 침습으로 또 가는 거예요. 침습은 지금 다 남아있거든요. 지금 보톡스 3사가 다 남아있잖아요. 네. 메디톡스가 있고, 이 나보타를 만드는 대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휴젤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또 몰리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만약에 이 제이시스 메디칼마저 데리고 나가버린다. 그럼 이제 이 비침습 쪽에서는 클래시스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쪽 미용 쪽에 관심이 많은데 종목이 하나둘씩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보톡스로 갈 가능성도 있죠. 오늘 보톡스주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지금. 예. 그리고 지금 이 안에서 또 싸움이 있어요, 또. 이게 또 되게 치열한데, 아시다시피 메디톡스가 대웅하고 오래 싸우다가 결국 대웅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사랑 합의를 해가지고 그냥 돈을 받고 끝내버렸죠. 아예 처음에는 21년 판매 금지가 나와서 완전히 승리한 줄 알았는데 그게 완전 단축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대신에 돈을 받는 실리를 택했죠.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타겟을 휴젤로 돌렸는데 휴젤한테 이게 안 먹혔어요. 이 법원의 판단이 휴젤한테 유리하게 손이 들어졌어요, 지금 일단.
ITC에서 나온 게 네. 국제제소위원회에서 거기서 판단을 받은 거 아니에요. 대웅의 나보타하고도 미국명은 주보인데 나보타가 주보로 팔리고 있는데 어쨌든 일로 휴젤한테 돌렸는데 안 먹히고 휴젤은 그 사이에 중국하고 미국을 다 뚫어버렸어요. 지금 휴젤은 이제 그 보툴렉스라고 팔고 있는데 이게 지금 레티보라고 나갑니다. 국내명은 보툴렉스인데 해외에서 파는 거는 레티보예요. 네, 똑같은 제품이죠. 예, 대웅은 국내에서 나보타로 팔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주보로 팔고 있고 이름만 바꾼 건데 어쨌든 간에 휴젤이 그 사이에 다 뚫어버린 거죠. 휴젤이 중국을 먼저 뚫은 다음에 지금 메디톡스는 자기 메디톡스 회사에서 못 팔고 있어요. 메디톡스에 지금 자회사를 통해서 뉴럭스라는 제품을 팔고 있어요. 메디톡스는 원래 제일 첫 번째 제품이 메디톡신이잖아요. 그걸 못 팔고 있다고요, 지금. 메디톡신이 있고 액상형인 이노톡스가 있고 그다음에 저기가 있죠. 그 독성을 빼가지고 내성 있는 거를 지금 가린 그게 하나가 또 있거든요. 그 세 개를 못 팔고 뉴럭스라는 제품을 중국으로 팔고 있어요. 중국에다가. 그리고 이제 휴젤 같은 경우는 중국을 뚫은 다음에 미국을 3번 도전해가지고 드디어 올해 2월 달에 계속 보완 자료를 내놓으면서 내놨는데 통과가 됐죠. 레티보가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휴젤은 이제 미국에다가 팔 수가 있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회사 중에서 대웅은 나보타 주보를 미국에 갔고요. 지금 메디톡스는 사실 자회사 그 뉴럭스 빼면은 중국, 미국을 다 못 간 것이고 네. 지금 휴젤은 중국, 미국을 다 갔죠. 지금 보톡스 3사 중에서 가장 지금 잘 된 케이스죠. 얘네가 이제 필러도 팔고 있기 때문에 보통 보필러라고 하죠. 보톡스 필러를 같이 맞기 때문에. 보톡스랑 필러의 기능이 틀려요. 그래서 이쪽에서 휴젤이 지금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 2018년에 미국 유럽 파트너인 크로마파마라는 회사랑 현재 합작법인이 휴젤 아메리카를 설립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파트너사는 베네브라는 회사예요. 다른 회사. 이 지금 그 메디톡스가 소송을 걸 때도 이 대웅 같은 경우에 에볼루스랑 같이 걸었거든요. 거기다. 이 지금 휴젤에 걸 때는 이 크로마파마랑 휴젤에다 같이 걸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파트너사가 중요한데 크로마파마라는 회사랑 휴젤 아메리카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레티보를 대신 영업을 해주는 회사는 베네브라는 회사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합작법인들 아니면 협력회사들을 통해 가지고 레티보를 본격적으로 팔기 위해서 이제 한 발을 내디뎠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 뉴스에도 나왔죠. 엄청 큰 트럭에 뭐 레티보 첫 선적 축하해가지고 경축해가지고 현수막 걸어서 지금 나갔습니다. 첫 트럭이. 그래서 휴젤이 일단 보톡스 3사 중에서는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 알겠습니다. 레티보라는 이름으로 미국 진출에 성공한 휴젤 첫 번째 종목으로 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 클래시스. 오늘 피부 미용 관련 뭐 특집 이런 건가요? 네, 그런 걸 몰았습니다. 아, 네. 자, 클래시스. 눈물의 여왕 드라마 효과가 크다고 아, 하더라고요. 네. 앵커님은 좀 마저 보셨나요? 어떤 것들? 뭐 여러 전 가지. 달고 살죠. 아, 달고 사나요? 네. 비침수, 침수 다 달고 사시는 거예요? 네, 미용기기 뭐 이런 것들. 아니 그 미용 기기 말고 이 지금 병원에 가서 피부과나 네, 보톡스 성형외과. 필러도 맞죠. 아, 그렇군요. 네. 네. 제가 예상한 답변하고는 틀리네요. 전혀 안 한다고 했으면 제가 네. 이제 그 칭찬으로 이거 한 슈링크랑 뭐 볼륨어 이런 거 100대씩 맞은 거 100샷씩 맞으시는 거 얼굴 같은데요. 하나도 안 했는데 맞은 겁니다. 이렇게 하려고 네. 했는데 맞은 게 맞으셨군요. 이겁니다. 솔직합니다. 네. 어쨌든 클래시스 네. 클래시스는 모델을 비싼 모델을 써요. 그 백종원 선생님 맨날 나와가지고 요즘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본 코리아에 비싼 모델 안 쓰는 이유가 네. 비싼 모델 쓰면 가맹점주 여러분들한테 저기가 전가가 된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저기도 있고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비싼 모델을 팍팍 꽂아요. 지금 바로 볼륨업 김수현 모델 이전에는 임지연하고 차주영 모델이었잖아요. 한창 그때 핫한. 글로리 대박 나고 네. 나서 바로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요 볼륨업 말고 저 슈링크 있죠. 그건 고민시 씨가 젊은이들이 되게 고민시. 좋아하거든요. 네. 고민시 배우가 저기예요. 모델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나영 씨도 모델이었고. 비싼 모델을 써가지고 광고 효과로 확 끌어오는 스타일이에요. 네. 클래시스는 그런 전략이에요. 그리고 클래시스가 이제 슈링크랑 볼륨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원래 울세라랑 써마지가 있는 것이죠. 네. 울세라랑 써마지를 타겟으로 전부 다 그걸 만드는 거예요. 울세라랑 써마지라는 투톱이 버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합해서 울써마지를 맞잖아요. 거기에다 이제 또 보톡스 필러까지 조합을 해서 그게 은우님의 인기의 적이거든요. 레시피를 어떤 비율로 가져가는가 그거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줘요. 성형외과 피부과 잘 나가는 데는 그 비율 조합이 자기만의 비율 조합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정말 어떻게 조합을 해서 잘 맞추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클래시스가 이제 울세라를 겨냥을 했던 게 슈링크고 예.
이 지금 써마지를 겨냥했던 게 볼류머죠. 그러니까 울세라 슈링크는 하이프라고 초음파로 하는 것이고 네. 이 지금 써마지 쪽에서 이 볼류머, 써마지 볼류머는 저기죠. 고주파죠. 초음파 고주파가 있는 것이고 이 슈링크랑 볼류머가 뭐가 느낌이 오지 않아요? 여기서 어감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울세라 써마지보다는 느낌이 오지 않나요? 좀 약한 버전? 울세라는 뭐죠? 저거 굿세어라 뭐가 생각나는데 피부 미용과도 와닿지 않거든요. 슈링크가 지금 슈링카지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슈링카지. 축소시키다, 쪼이다 이거거든요. 네. 축소시키고 쪼이는 느낌을 여기다 준 거예요. 슈링카지를 슈링크로 해가지고. 네. 볼륨은 약간 볼륨 같죠. 볼륨. 아. 볼륨업을 하는 거죠. 볼륨업을.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슈링크로 쫀쫀하게 콜라겐을 태워가지고 쪼인 다음에 볼륨으로 볼륨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합쳐서 이제 슈링크랑 볼륨을 합쳐서 뭐 지금 또 나오고 있죠. 볼링크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이것도 슈링크 같은 경우는 외국에는 울트라 포머로 팔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울트라 포머 3가 슈링크고요. 우리나라로 슈링크 유니버스가 울트라 포머 MPT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 발전된 건데 이게 뭐가 발전된 거면 점으로 찍던 거를 리니어로 찍을 수가 있고 면까지 커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에서 선, 면까지 해서 이 3D로 얼굴을 다 커버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굴곡 같은 데 있잖아요. 네. 이런 턱이 돌아가는 부분이나 이 볼이 돌아가는 부분이 있죠. 면선으로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울트라 포머 MPT 후속 모델의 장점이에요. 네. 우리나라명은 슈링크 유니버스고 외국 모델은 울트라 MPT. 근데 여기서 이 김수현 씨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김수현 씨는 고주파 의료 장비 요 볼류머의 모델이에요. 써마지를 타겟으로 했던 그 볼류머의 모델인데 지금 최근에 태국까지 광고 캠페인을 늘렸다. 왜냐면 지금 타이밍이 딱 좋은 게 김수현 씨가 지금 아시아 투어를 돌고 있는데 아시아 투어를 2014년에 한번 돌았었거든요. 그때 이름이 아시아 투어 퍼스트 메모리즈였어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눈물의 여왕 그것 때문에 네. 그 때문에 또 히트가 쳐가지고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다시 김수현 열풍이 불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수현 씨가 팬투어를 돌고 있어요. 가수는 아니지만 네. 만남의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6월 달에 태국 방콕을 시작으로 9월까지 지금 일본 요코하마, 필리핀 마닐라, 대만 타이베이, 홍콩,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서울 아시아 릴레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지금 태국에다가 고주파 의료장비 볼륨어를 3월에 런칭을 했는데 김수현 씨가 마침 6월 달에 이 팬투어를 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른 여기 볼륨어 모델로 CF 제작해놨던 거를 네. 빨리 태국에다가 이거 쏜 거예요. 지금 지난달에 6월 달에. 예. 그래서 지금 이게 큰 효과를 거둔 것이죠. 그러니까 클래시스는 어떻게 쓰는지 알겠죠. 정말 뜨거울 때 빨리 뽑아서 잘 씁니다. 더 글로리가 흥행했을 때 임지연, 차주영 배우 딱 뽑아서 썼고 네. 지금 약간 공백기가 또 있잖아요. 임지연, 차주영 배우. 그랬더니 바로 김수현 씨로 바꾸면서 또 써먹다 그거구나. 또 충분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네. 효과를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아주 톡톡히 먹히고 있다. 그래서 지금 클래시스는 비침습 부분의 대명사로서 지금 우리가 나서고 있고 아까 전에 말한 그것도 큽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루트로닉, 클래시스가 3대 장이었는데 루트로닉 데리고 나가고 제이시스 메디칼도 데리고 나가려고 하니 그럼 비침습 미용 의료기기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클래시스 하나밖에 남질 않는 거예요. 오. 제이시스 메디칼, 루트로닉 투자하고 싶었던 사람들 비상장 회사 투자하려면은 미국처럼 양도소득세 내야 돼요. 그리고 공시도 안 나오니까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고 그럼 이제 다 클래시스로 몰리겠죠 지금. 네, 클래시스 볼륨어를 론칭하면서 김수현 모델을 쓰고 있는데 김수현 씨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뵙고 싶네요. 네, 뜬금없이 세 그런 식으로 번째 마무리를. 종목도 네. 파마 리서치 가지고 오셨어요. 네. 실적 잘 나왔다는 얘기도 나오고 주가 잘 가고 있어요. 이건 네. 조금 또 틀리죠. 자, 요거는 이제 요것도 침습인데 휴젤, 대웅, 그 다음에 메디톡스 이렇게 이 세 개가 보톡스 필러를 위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네. 보필러라고 보필러를 이제 조합해서 그것도 저기에 보톡스를 어느 용량으로 맞추고 필러를 어느 용량으로 맞추는데 그 은우님의 레시피 전략인데 거기서 이제 또 리쥬란 힐러라는 게 나왔죠. 리쥬란 이거는 힐러. 보톡스 필러보다 엄청나게 아파요. 아우, 맞아 엄청 보셨나요? 아프대요. 저 그거 못 맞아봤는데. 이거는 네. 이건 너무 아파서 눈물을 찔끔 엄청 흘릴 정도로 엠보싱이 아프기 엄청 때문에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우리가 뭐 VT에서 나온 그 저기 지금 화장품 있잖아요. 마이크로 침 찌르는 있는 거. 그거 아프다고 하면은 이 리쥬란 힐러 못 맞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리쥬란 힐러가 아픈 거를 조금 상쇄하는 후속 작품이 나오기도 했는데 네. 그것도 아파요.
근데 어쨌든 리쥬란 힐러는 약간 틀려요. 이름도 힐러라고 붙였잖아요. 예. 연어 정액에서 뽑아내는 거라 약간 힐러, 피부를 재생시키는 거예요. 보톡스나 필러는 약간 어떻게 보면 피부를 파괴시킨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창조적 파괴죠. 그러니까 이걸 파괴시키는 게 망가뜨리는 파괴가 아니라 피부를 살짝 망가뜨려서 살짝 구워가지고 오히려 재생 효과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고 네. 이 연어 정액으로 하는 이 힐러 같은 경우는 완전 더 깊숙이 들어가서 본연의 이 내적인 부분부터 다 썩은 피부를 살려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세 개 다 봤거든요. 세 개 다? 세 개 다 맞아요. 예. 근데 리쥬란 힐러 말고도 하나 또 있죠. 그게 피부 재생 주사제라고 리쥬란이 있고 관절강 주사제 콘주란이 있어요. 얘 보통 히알루론산 주사를 맞다가 네. 콘주란이 지금 더 좋았고 노인분들 이거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파마리서치의 주요 아이템 두 개를 란란 시스터즈라고 불러요. 이 두 개를 란란 시스터라고 부르거든요. 예. 그 란란 시스터즈가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 네. 파마리서치에서는 이 각각의 어떤 요 아이템들의 요 세부 매출을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냥 요 지역별로 얼마다 요렇게만 뭉뚱겨서 하고 있는데 당연히 리쥬란이나 란란, 이 콘주란이 잘 나가고 있다. 젊은 사람들 쪽에서 리쥬란, 좀 나이 드신 분 쪽에서 콘주란. 요게 지금 란란 시스터즈가 잘 나가고 있고 네. 최근에 행보가 좀 눈에 띕니다. 튜링 바이오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이게 뭔가 봤더니 디지털 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 치료기기로 우리나라에서 허가를 받은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로 치료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는 이제 굉장히 범용화될 수도 있어요. 인공지능이 치료를 하는 시대가 오는 거죠. 은은님이 아니고 지금 뭐 루닛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의사를 도와주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건 있잖아요. 어떤 그 유방암 판독에서 사진을 판독할 때 도와주잖아요. 네. 루닛 스코프나 이런 것들이. 지금 튜링 바이오가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인데 얘네가 만든 게 뭐냐면은 우울증을 디지털로 치료하는 기기, 디프렉스. 아니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심리 상담을 하는 플랫폼인 위둘. 이런 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마리서치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완전 생소한 분야의 회사를 인수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런 쪽도 욕심이 있는 것 같다, 지금. 네. 요 디지털 치료 의료기기 쪽으로 지금 발전하려는 어떤 부분을 보인다. 왜냐하면 파마리서치가 돈이 꽤 많이 쌓여 있거든요. 돈을 잘 벌어서 유보율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인수를 쏙쏙 하고 있는데 튜링 바이오라는 회사가 굉장히 지금 그 미래 지향적인 이런 아이템을 갖고 있는 회사라 지금 눈여겨볼 만하지 않을까. 파마리서치의 향후에 다른 어떤 성장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고 너무너무 아프지만 아픈 만큼 예뻐지는 리쥬란을 갖고 그건 있는 안 맞아보셨나 회사. 봐요. 아직 못 맞아본 제가 파마 리서치 관심 있으신 한번 분들은 맞고 한번 맞아보시고 또 저에게 알려주시고 주가 흐름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일수업 전문의였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이슈 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는 있습니다만은
시장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경기 침체에 우려가 커지고 있는 와중에 최근에 조선 업종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도 또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의 엄경아 연구위원 모시고 조선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이데일리 TV에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조선의 국모라는 별칭, 애칭을 가지고 계신데 최근에 이제 또 조선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네네. 어렵습니다만은 조선주에 대한 뭐 애정들 그리고 뭐 관심도는 여전한 것 같은데 최근 조선주의 흐름부터 좀 짚고 갈까요? 뭐 일단 업종 자체에 있었던 이벤트는 최근에 이제 실적 시즌이었었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실적 발표 전에 움직임은 1분기 어닝 시즌이랑 상당히 유사했거든요. 네. 이제 1분기부터 저희가 처음으로 오래간만에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2분기에도 이어지면서 저희가 주가가 이제 좀 오름세였다가 1분기 실적 발표가 난 다음과 2분기 실적 발표가 난 다음을 조금 비교해 보면 2분기가 실적 발표 이후 주가 움직임이 좀 더 반응이 네. 강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1분기에는 대형 업체들이 오래간만에 턴어라운드 하는 게 이벤트였었고 2분기에는 저희가 이제 1분기에 꼴찌였던 현대미포조선이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를 2분기에 마저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호실적을 확인하면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주가는 대부분 지금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는 중이었었고요. 지난주 금요일과 이번 주 월요일에 하락한 거를 제외하고는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뭐 조선주 좋았던 거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사실일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더 커지고 있는 상태고 실질적으로 숫자로 이제 증명을 해 나가고 있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들이 대체적으로 저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좀 올라온 상황입니까? 2024년 들어서는 저희 1월이 이제 주가가 가장 낮았던 네. 시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덜 오른 하나오션이 한 30% 정도의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가장 많이 오른 업체들이 이제 HD 현대그룹 내에 있는 조선 업체들인데 대부분 한 100% 정도 오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가가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1월 대비해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 그리고 HD그룹, 현대그룹 쪽에서는 거의 뭐 저점 대비해서 100% 이상 올라온 상황인데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하고 또 의구심 가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모멘텀도 있었지만은 실적이 결국엔 요인이겠죠. 예, 올해는 조선주에 대해서는 이제 실적 장세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21년에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조선주가 많이 오를 때는 수주가 굉장히 큰 영향이었다라고 한다면 네. 올해는 예상했던 것보다 나은 수주에다가 거기에 이제 실적이 실제로 숫자로 찍히다 보니까 저희가 수주를 잘 받고 있는데 실적은 도대체 언제 좋아지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도 실적이 좀 답을 해준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수익성이 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좀 떨쳐버릴 수 없었던 기간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최근 3년 같은 경우는 턴어라운드 시점이 도래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속적인 일회성 요인이 발생했던 것이 좀 이제 이러한 의구심을 걷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올해 들어서의 실적은 이런 부분을 많이 안도감을 좀 갖게 해주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말씀처럼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주가 실적에 언제쯤 반영될까 하는 약간의 의구심, 의심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해결되는 과정이 2024년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3분기도 그리고 4분기도 이러한 것들을 결국에는 증명해내는 과정이 될 것 같은데 3, 4분기도 좀 그렇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25년에 인도될 선박들의 선박 가격이 본격적으로 적자 호손이 조금 없어지는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25년에 인도할 것들의 매출은 24년 하반기부터 잡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만들어내는 배들보다 하반기에 만들어내는 배들의 단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후판 가격 협상된 결과 이런 것도 보셨겠지만 네. 재료 가격이나 이제 외주 가공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판가는 오르고 코스트는 낮아지는 그런 네. 국면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충분히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셔도 무방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4년의 하반기의 실적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러모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우상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STX 중공업의 HD 현대그룹 편입 이슈에 대해서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이제 모멘텀이었고
모멘텀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업황이 어려워지고 이 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재무적 투자자가 네. 갖게 된 다음에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는 시기에서 재주인 찾기를 하는 이 과정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접근하기 좋은 이슈에 해당이 되고요. 그죠. 이 부분이 뉴스로 나와 버리게 되면 재료는 소멸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어떤 회사가 인수가 되고 나면 새로운 오너십과 이제 결합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기존에 아직 발견하지 못했던 부실이 네. 발생한다거나 이러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SX중공업 같은 경우는 기존의 현대중공업의 안에 있는 엔진 사업부가 굉장히 오버캐파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SX중공업은 똑같은 엔진을 만들지만 지금 사업장의 가동률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부분을 오버캐파를 해소하는 걸 SX중공업에서 그 영업에 바로 이제 좀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재료 소멸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저희가 원래 인수하고 나면 이제 정상화될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거라고 봤던 부분이 생각보다 빠르게 숫자로 저희가 좀 증빙이 될 수 있을 만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저희가 똑같이 오너십이 바뀌는 케이스에 해당이 되긴 했는데 또 다른 상장 경쟁사인 하나엔진의 주가 흐름이 좀 양호한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 매력도 여전히 부각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료 소멸됐으니까 이제 끝이라고 본다기보다는 내년까지 업황이 개선되는 것과 이 회사 자체의 숫자가 좋아지는 걸 같이 지켜보실 만한 부분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뉴스는 어쨌든 간에 이제 다 소화를 하긴 했지만은 이 뉴스들이 결국에는 실적이라든지 숫자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는 것도 한 가지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선업종의 전체적인 빅사이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갑자기 나오고 있어요. 뭐 아무래도 미국의 경기가 약간 꺾이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조선 업종에 대한 약간의 좀 의심도 생기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조선업종의 가장 큰 고객사인 해운사들이 네. 대표적인 경기 민감 섹터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근데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받아놓은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저희가 숫자를 내고 네. 영업이익을 내고 하는 상황이라 오히려 요즘처럼 이렇게 매크로 지표가 많이 흔들릴 때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과거에 금융위기 때는 이 해운사의 재무 구조나 이런 것이 빠르게 안 좋아지면서 저희가 조선업체한테 발주해 놓은 그 수주 물량이 조금 불안정했기 때문에 조선업체까지 같이 흔들린 것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매크로 지표가 안 좋아지고 해운사들이 설사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선박에 대한 투자를 해놓은 걸 다시 걷어들일 만큼 이렇게 뭐 곳간이 비어 있다거나 이러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 가지 섹터의 이 실적 불안정성이 부각될 때 실적이 그래도 장기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을 만한 섹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조선업종이 안 꼽히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좀 안전한 투자처로 생각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와중에 또 조선주도 실적이 약간 휘청거리는 거 아닌가 하고 의심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다만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받아놓은 것을 베이스로 해서 실적이 결국에는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봤을 때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무너지지 않는 대표적인 방어적인 업종이다라고 저희 정리를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연구원님의 탑픽 종목은 어떤 걸지도 궁금한데. 저희는 조선업종도 투자하시고 조선기자재 업종도 꼭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선업종 중에서는 올해 이제 저희가 가장 큰 조선 sek터 내에서의 모멘텀이 실적이라고 말씀드렸기 네. 때문에 실적이 매 분기 더 부각될 수 있는 업체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수주 잔고의 그 수주 단가가 가장 높은 업체가 비상장사긴 하지만 HD 현대 3호입니다. 네. 현대 3호를 직접적으로 들고 있는 회사가 HD 한국조선해양이기 때문에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이 저희는 지금 조선 업종 중에서는 가장 탑픽에 해당이 네. 되고요. 이 회사는 영업적으로 그 조선 사업이 턴어라운드 되는 것도 있겠지만 HD 현대그룹 내에서 주주 환원 정책에서도 조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이 조선 섹터 내에서 배당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오. 그런 업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 중간 지주 회사인 성격을 반영을 해서 그런지 다른 업체들보다 지금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싼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이제 많이 올랐지만 저희가 조금
편안하게 추천해 드릴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조선은 수주 산업이니까 저희가 수주 업황이 지금 제일 활발하고 좋은 게 뭐가 있느냐, 아니면 이전보다 수주 업황이 좋아질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느냐라고 본다면 지금은 MR 탱커를 주로 만드는 현대미포가 이제 그런 수주 시황에 있어서는 조금 부각될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그것도 차선호주로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자재도 마저 말씀을 드릴까요? 네. 예, 저희가 최근에 기자재 탑픽을 변경을 했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STX 중공업이 원래 기존에 저희 탑픽이었었는데 이제 지금 조선 업체들은 역사적인 고점 밸류에이션에 아직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지만 기자재 업체들은 그 사이에 좀 많이 오른 업체들은 지금이 역사적인 고점인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나 지금 엔진 관련 회사들이 조금 그런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이 섹터가 동반해서 가는 부분이 있을 때 너무 어떠한 영역이 이렇게 불균형한 게 많이 올라 있으면 오히려 그럴 때는 좀 싼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은 그 접근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 저희는 저평가 쪽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팅 업체들이다라고 네. 보고 있어서 성광밴드를 최선호주로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피팅 업체는 사실 전체 매출 중에서 조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절대적으로 높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가 정유화학 쪽이 좀 부각이 되어야 되는데 조선 업종 관련된 수주 부분이 좀 많이 줄어 있다가 지금 이제 안정적으로 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더 이상의 뭔가 감소나 뭐 하락이나 이런 거를 감내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주가도 작년에 올랐던 걸 굉장히 많이 이미 반납을 네. 해놓은 상황이라 좀 접근하기 굉장히 쉬운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조선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기자재 업체는 혹시 있나요?라고 질문을 하실 때 저희는 최근에 이제 오리엔탈 전공 같은 업체도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탑픽 종목에 대해서는 HD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물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은 주주 환원이라는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도 최근 이렇게 어려운 시장을 좀 이겨 나가는데 한 가지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차선호주 같은 경우는 수주를 베이스로 했을 때 HD 현대미포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기자재 탑픽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밸류에이션, 전체적인 가격적인 메리트를 봐야 된다라는 의견 전해주셨는데 성광밴드 그리고 오리엔탈 전공까지 함께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신영증권의 엄경아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무버입니다. K뷰티의 쌍두마차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이 두 회사의 실적이 2분기에 다소 엇갈렸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예상보다 큰 중국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42억 원을 보이면서 전년 동기 대비 29.5%,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증권가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수준이었는데요. 국내 사업 매출액이 8%가량 일단 줄었습니다. 면세점 매출이 감소했고 럭셔리 브랜드의 판매가 부진했다고 전했습니다. 데일리 뷰티 부문의 적자가 전환이 되면서 또 마케팅 투자도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외 사업 매출이 반면에 3%가량 늘기는 했습니다. 중하권 매출이 44% 줄었지만 기타 아시아권이 25%, 서구권에서 83%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이를 상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모레 G의 경우에도 좀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음 장 함께 보시면요. 아모레 G의 경우에도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122억 원을 보이면서 아모레퍼시픽보다는 나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국내와 중화권의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인수한 코사렉스 실적 편입 효과로 미주와 유럽, 중동 지역에서 수익성을 개선하고 있다라고 회사 측은 전했습니다. 코사렉스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산 가성비 화장품으로 인기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데 이 자사의 에센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에서 판매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 생활건강의 경우에는 2분기 뷰티 사업 영업이익이 728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라인 더후의 매출액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시장에서 성장을 보였고 중국향 매출 5.5% 증가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 더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 징둥닷컴의 스타 어워즈를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이 어려운 중국에서의 영업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중국에서의 매출 성장을 이뤄낸 LG 생활건강, 그리고 반면에 중국에서의 매출 부진을 미국에서 활로를 찾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이 두 회사의 앞으로의 해외 사업 재편 방향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하셨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웰푸드입니다. 이미 앞서서 한번 가지고 오신 기업이기도 한데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반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6% 이상의 급등세 15만 8,9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오늘 장중에는 16만 원대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일단 어려운 시장 속에서 전체적인 식품주들의 흐름과 함께 엮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FOMC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금 금리죠. 금리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NK 트레이드라는 문제점이라든가 그리고 아래 공포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리세션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와주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좀 피해갈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식품 쪽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롯데웰푸드가 최근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고 앞으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라는 판단에 롯데웰푸드를 좀 가져 나왔고요. 물론 롯데웰푸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롯데칠성도 움직임을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고 대상도 마찬가지고 CJ 제일제당도 마찬가지고 식품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상승 분위기를 좀 이끌고 있는 흐름들. 지금 현재 어떤 아웃퍼폼이 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수가 조정을 받든 거시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든 상관없이 하반기에는 실적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탑픽으로 뽑은 게 이제 롯데웰푸드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롯데웰푸드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지금 현재 국내 시장에 있어서의 매출이라든가 보게 되면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영업 마진율에 있어서는 조금 올라왔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의 매출이 좀 증가하는 추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인도 시장이 지금 현재 상당히 좀 포커스로 지금 매출도 늘고 있고 영업 마진율도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롯데웰푸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잘하고 있지만 해외 쪽의 수출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특히나 동남아랑 인도 시장 쪽에 포커스해서 지금 현재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오늘 뭐 6% 올랐지만 이건 좀 이제 시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6%보다 더 많은 상승률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국제 곡물 가격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콩이 있고 밀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쪽을 보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해서는 다들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뭐 많게는 30% 이상 좀 하락을 하기도 했었고 곡물 가격이 적게는 10% 정도의 곡물 가격이 작년보다 하락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런 가공식품을 만드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이제 영업이익에 있어서의 마진율, 스프레드가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웰푸드 만나보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실적 자체 그리고 이익 마진 스프레드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지금 어려운 시장 안에서 방어주로 좀 편입을 해볼 만한 기업이다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4% 넘게 상승하면서 9,4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나쁘지 않습니다. 박정식 파트너에게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긍정적인 이슈가 하나 나왔죠.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 탐사 시추를 위한 물리 검증 계약을 이제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탐사 자원력이 한 35억 배럴에서 140억 배럴 정도 이제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일단 35억 배럴 이상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대왕고래 관련 종목들이 오늘 조금 시초에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이 코오롱 글로벌은 아무래도 이제 그 관련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포항 영일 시장만 주주로서 2대 주주로서 지분을 한 15.34%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관련주로 후발주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데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건설 일도 하고 상사 일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최근에는 조금 실적이 조금 부진한 좀 안 좋은 측면이 있지만 이슈적으로 이제 주가가 충분히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실적은 별로 좋지 않지만 또 자산 가치 대비 상당히 또 저평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한 9,400원 이하로 이제 분할 매수 관점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한 1,5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단기적인 상승력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테마주 쪽으로 함께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6% 넘게 상승세 182,1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오늘 좀 이슈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도 있었고 뭐 개별 아티스트의 여러 가지 이슈도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도 잘 가져갔었고 금요일 날도 이틀 연속으로도 말씀을 좀 드렸고 오늘까지 하면 이제 8월 얼마 안 됐는데 오늘까지 하면 한 3번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들이 이제 저점을 잡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흐름들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실적을 보게 되면 2분기 실적이 QOQ 봤을 때 매출이 77%나 증가했고요. 그러면서 6,405억 원 정도를 보여줬고 영업이익 부분도 253%나 증가했습니다. 근데 전년 대비해서는 감소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런 엔터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인 성향으로 좀 볼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전 분기 대비해서 이번 분기가 얼마나 성장을 했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시간 흐름으로 보자. 시간 흐름으로 보자면 그 말도 맞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YOY 상으로 이제 작년 동기 대비해서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엔터 쪽, 특히나 엔터 쪽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계절에 대한 그런 이제 어떤 페널티가 생기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 분기에서 올해 분기는 얼마 정도 성장했고 그리고 3분기 또한 2분기 실적보다 얼마나 또 성장할 것이냐. 그 부분에 따라서 주가 상승의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호한 수급들이 형성될 수 있다는 관점에 있어서
저는 하이브에 대해서는 QOQ로 좀 봐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아무튼 뭐 QOQ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1분기보다는 상당히 좀 변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49%를 보여주면서 165억 원 보여줬습니다. 아무튼 이런 와중에 지금 하이브의 그 엔하이픈이라는 또 아이돌 그룹이 2집 앨범을 최근에 냈는데 이번에는 234만 장, 전작에는 187만 장, 25%나 증가했고 빌보드 차트 200에 지금 현재 2위까지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1, 2, 3위가 그래서 지금 현재 하이브의 아티스트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하이브 물론 지금 현재 JYP라든가 SM이라든지 그리고 뭐 지금 YG엔터 다들 뭐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그래도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 빨리 뭔가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주고 있고 상승 추세가 단기간에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뭐 그 중에서 보게 된다면 저는 하이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대표님 이제 네. 보니까는 말씀처럼 엔하이픈도 괜찮고 다 이제 아티스트들은 괜찮은데 이번에 영업이익이 약간 좀 줄어든 게 뭐 QQ가 중요하다고 하셨지만은 네네. 결국엔 시장에서 평가를 하는 것은 YOY고 전년 대비해서 보니까는 영업이익이 좀 줄어든 게 게임 쪽에 보니까 아직 이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JYP 엔터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네. 사업을 안 하고 거의 아티스트에서 나오는 실적이 많기 때문에 아티스트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이러면 큰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이브는 반대로 그게 좀 안 되는 기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좀 게임을 안 해봐서 어떤 근데 게임인지 잘 보니까 모르지만 게임 때문에 글로벌 출시를 했는데 이게 영업이익을 좀 많이 깎아먹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게임 사업을 이제 발을 들인 상황이고, 기존에 있는 우리가 뭐 NC소프트라든가 그리고 크래프톤이라든지 뭐 지금 이제 많은 이제 짱짱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뭐 크래프톤을 제외하고 최근에 상장한 시프트업이라는 회사를 제외하면 실제 그렇게 막 다이내믹하게 나오는 상황은 아닙니다. 뭐 넷마블 같은 경우에 그나마 조금 선방을 또 해주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뭐 넥슨 게임즈도 좀 괜찮은 실적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고, 근데 그 외에 좀 보게 되면 실제 그렇게 뚜렷하게 뭔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을 진입한 부분들이고, 아직까지 뭐 하이브가 게임 사업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게임 관련된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 또한 모르시는 분들이 국내외적으로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해결해 줄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당장 뭐 하이브가 만든 게임이 지금 현재 당장 뭐 수익률이 저조하다라는 부분들은 뭐 지금 이제 그렇게 저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시간이 해결될 거고, 그리고 만약에 하나 뭐 하이브에서 만든 게임들이 실질적으로 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생기고 하이브에서 만든 게임들은 재밌다라는 어느 정도 그런 인식의 변화가 생겨야지만 하이브가 게임으로 통해서 좀 더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저는 중요하지 않게 좀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브 만나보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좀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받고 있는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고물가와 경기 침체 우려로 소비 심리 위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패션 업계의 성적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업계 경쟁도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반등을 위한 활로 마련이 시급하다는 건데요. 통상적으로 2분기에는 겨울보다 좀 낮은 가격의 여름 의류를 팔기 때문에 2분기 매출을 끌어올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3분기가 된 지금까지도 소비 심리가 위축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입니다. 이렇게 패션 업계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가성비가 뛰어난 스파 제품들은 오히려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서 주목해 볼 만한데요. 유니클로와 탑10 같은 경우 업계에서는 올해 연매출 1조 원을 무난하게 돌파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패션 대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올해 2분기 실적이 일제히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물산 패션 같은 경우에 매출이 5,130억 원을 기록해서 2.1%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고요.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8.8% 줄었습니다. F&F의 경우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3,915억 원, 918억 원으로 3.5%와 16.6%의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주요 패션 대기업이 부진했던 가운데 그래도 한섬은 수익성 방어에 성공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마저도 좀 무너진 상황입니다. 한섬의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요.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섬도 소비 경기 부진을 피할 수 없었나 봅니다. 매출의 역성장세가 지속됐습니다. 매출액 3,41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이 41억 원 기록하면서 30%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지속적인 고물가 상황 속에서 소비가 둔화했고 여성 캐릭터, 남성 의류 등 주력 브랜드의 매출이 부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대신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27,000원에서 24,000원으로 11%나 하향 조정했는데요. 4분기 이익 증가세를 전환하는 것을 확인 후에 주가도 회복하는 흐름을 전망한다고 내다봤습니다. 일단 3분기는 2분기와 비슷한 실적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벽에 부딪힌 것 같은 의류 업계인데요. 앞으로의 어떤 활로를 찾아 나가서 극복을 할지 함께 관전 포인트로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CS윈드입니다. 오늘 8% 이상의 급등 흐름 현재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52,300원대. 해리스 현재 이제 대선 후보가 부통령을 선정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해리스 관련 이슈로 조금 수급이 붙고도 있지만 실적적인 측면으로도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해리스 관련 이슈로 보면 CBS 뉴스와 여론조사 업체 유거부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유권자 3,1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리고 4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지율이 한 50% 정도로 해리스 부통령이 나왔다고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 49% 정도, 그래서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2.1% 내에 앞서고 있다. 자,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해리스 관련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이 태양광, 풍력 관련주들이 이제 서서히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이제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1분기가 좀 어닝 쇼크가 났었죠. 그 어닝 쇼크가 났었던 이유가 그 해상 변전소 프로젝트 하청 업체가 이 원가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생산을 중단했기 때문에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출은 큰 폭으로 증가했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잘 해결될 경우 이제 2분기에 다시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또 잘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반기에는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서서히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포르투갈 그 아베이루 항만 부지에 4,500억 규모를 투자해서 모노파일 공장을 이제 건설을 한다고 합니다. 완성 시에는 이제 해상 풍력 프로젝트 생산 능력이 2배 정도 증가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해서 아무래도 지금 매출 캐파 대비 50% 이상 이제 증가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 모노파일 해상 풍력 발전기를 이제 해상에 고정하는 이 지지물을 이제 생산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 그리고 이 튀르키예 등 이 생산 풍력 타워 생산량이 아무래도 내년 정도부터는 급격하게 확대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매수가 이제 유입되면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단기적인 상승력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좀 유리해 보이고요. 지금 가격부터 한 대략 58,000원 정도 자리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서서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쭉 이어지게 된다면 한 64,000원 정도 부근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64,000원 이상 돌파를 하려면 이제 시장 상승력도 어느 정도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시장 상황 봐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S윈드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미국 대선이 진행되는 한은 계속해서 트레이딩을 해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오늘 9% 가깝게 상승하면서 21,45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차트를 좀 길게 봤을 때는 카카오 관련주들이 사실은 우하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반등의 시작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반등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카카오뱅크가 일단 실적을 발표했어요. 실적을 보게 되면 QOQ상 매출이 2.27% 정도 상승하면서 7,341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1,697억 원 정도, 14.4% 상승했고요. 당기순이익을 보더라도 8.14% 증가하면서 1,202억 원이 증가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여기다 이제 고객 수도 6월 말 기준에서 2,403만 명까지 늘어났다는 부분들, 그리고 상반기에마다도 120만 명의 신규 가입자가 있었다는 부분들, 그리고 MAU로 봤을 때 지금 현재 1,780만 명, 그리고 WAU로 봤을 때는 1,300만 명. 그러니까 이제 MAU라고 한다면 이제 한 달 동안 이용한 고객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WAU라고 한다면은 주간, 한 주 동안 이용한 고객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이 정도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어떤 온라인 뱅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 경쟁사가 뭐 K뱅크도 있고 뭐 핀다도 있고 여러 회사들도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카카오뱅크가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여 나가면서 계속해서 지금 현재 실적이 우상향으로 상승 분위기를 계속해서 매 분기마다 새로운 레코드를 찍고 있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지금 현재 카카오의 지금 수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김범수님이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게 제일 큰 악재 아닙니까? 그렇죠. 제 이름을 반대로 하면 이제 김범수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이대주주가 한국투자증권 쪽인데 그쪽에서도 또 뭐 가능성이 있다. 만에 하나 카카오에서 지분을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강제 매각이 이루어진다면 뭐 한국투자증권이 뭐 일대 주주로 올라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들도 좀 나와주고 있어서. 근데 매물로 나오게 되면 지금 한국투자증권뿐만 아니라 뭐 KB금융이든 우리 금융이든 아니면 뭐 하나 쪽도 마찬가지고 뭐 신한지주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눈독을 많이 들이고 있을 그렇죠.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값은 상당히 좀 올라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많은 금융회사들이 관심을 가진다는 건 그만큼 몸값이 그만큼 프리미엄을 상당히 좀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자면 카카오뱅크가 지금 이제 실적도 계속해서 무난하게 계속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뭐 이런 노이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의 분위기에 좋은 영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뱅크 만나보고 왔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사실 카카오와는 좀 다르게 계속해서 호실적을 내고 있는 아주 탄탄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다만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에 급등락이 있었던 상황은 맞는데, 다만 이제 매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몸값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은 SP 시스템스입니다. 박정식 대표님께서 오늘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기업을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로봇 자동화 제조 시스템 전문 업체인데, 이제 유명한 것이 이렇게 물건을 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위로 올려서 이렇게 옮기는 이런 이제 캔트리 로봇을 이제 주력으로 생산을 해내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산업에 쓰이고 있는데요. 뭐 건설,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업종 이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일단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대 기아 자동차의 이제 자동화 공정에 이제 많이 이제 제품을 투입을 했었고, 아직도 이제 그쪽으로 이제 매출 비중이 상당히 이제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현대 기아차, 특히 현대차 그룹이 이제 로봇 관련 이슈를 만들어내면 낼수록 그 관련주로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고, 또 이런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최근에 많이 부각을 받아서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본연의 자본 총계 정도 수준까지 시가총액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이제 저평가되어 있고, 또 오늘 이슈를 보니까 이 현대차가 산업용 웨이러블 로봇인 엑스블 숄더를
대략 한 12월 정도부터 수백 대 생산할 계획이다라는 이제 언급을 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차 그룹의 로봇 관련 이슈로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또 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 SV 숄더 관련 이런 이제 웨어러블 로봇 개발 파트너사로 또 어느 정도 이제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도 일정 부분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적인 전략은 대략 6,000원대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인 상승력은 한 7,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이제 빨리 증시 반등력과 맞물려서 나올 것 같은데, 그 이상은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좀 받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이 만약에 잘 받쳐주고 쭉 올라오게 된다면 11,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이 중장기적으로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SK 시스템즈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매수 레인지는 6,000원대 이하에서 해보자라는 가격 전략 듣고 왔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이천지점의 서용훈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 전일 이어서 상승세는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후장 들어서 좀 낙폭을 좀 줄여나가는 모습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좀 체크를 해본다라면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의 수급으로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고 선물 쪽으로 아직 유입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징적인 흐름들을 살펴보면 옵션 시장에서 외국인의 품매수가 상당히 강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지금 시장에서는 V자 반등보다는 좀 더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점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포트의 강한 매수 시그널보다는 좀 업종별 좀 분리를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나마 좀 하반기에 좀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바이오 섹터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바이오 섹터들도 여러 섹터들 중에서 이미 좀 시세가 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실현 매물들이 좀 아직까지 존재하는 듯한 만큼 비만 치료제 관련된 흐름들과 이런 부분들은 추격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 오늘 반등 나오고는 있지만은 아주 강력한 반등이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다라는 부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안에서는 바이오 섹터가 그나마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투자 의견 전해주셨는데요. 앞서서 이미 차장님께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은 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기업을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기업 가지고 오신 기업 있으실까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특히나 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실적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면서 100만 원 돌파 기대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CDMO 기업 최초로서 우리나라 최초로서 PSCI에도 가입을 하면서 SGA에 대한 경영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IR을 통해서 생물보안법에 대한 수혜 얘기들도 좀 나오는 상황입니다. 생물보안법의 통과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글로벌 제약사들의 문의가 상당히 늘었다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작년 대비 이미 CDMO 쪽에 대한 수주건도 11건을 좀 넘어서면서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좀 오르긴 했으나 좀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바이오 섹터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좀 상반기에 작년 매출을 좀 넘어서면서 하반기부터는 추가적인 매출 증가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오른 경향은 있습니다만 최근 바이오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실적과 하반기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세가 나오면서도 꾸준히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상당히 앞으로에 대한 움직임들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금리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이 이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최영 사장님께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전에도 한번 언급을 해주셨고 그 이후로도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지금도 괜찮다라는 의견 전해줬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증시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감의 기술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곽유정 파트너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좋았다고 봐야 할지 손이 좀 안 가는 시장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오늘 네.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번 주까지는 계속해서 관망을 해야 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시점에서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건너야 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반등세가 그렇게 크게 강하게 올라오지 못했었던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우리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해외 아시아 지수 역시도 흐름이 강하게 반등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관망색이 좀 짙은 그런 장세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네.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그래도 공포감 자체는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부분들은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연준에 대해서 긴급 회의를 소집을 해서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라는 지금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연준의 스탠스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9월달 FOMC가 언젠가 제가 일정을 찾아봤더니 9월달 이제 진행을 하는데 9월 한 중순에서 거의 말쯤에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9월 한 22일인가 19일인가 그랬었는데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간이 한 6주 정도는 텀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준 쪽에서 뭔가 추가적인 액션을 하려면 시장에 또 한 번에 뭔가 충격이 와야지 연준 쪽에서 액션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좀 우려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시장이 완전히 지금 돌아섰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망 포지션을 유지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다만 이제 반도체 쪽에 있어서는 투심이 조금씩은 이제 돌아와 주려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합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보조금과 세액 지원에 대한 관련 이슈가 전일 나오기도 했었고요. 오늘 이제 아침 장 전에는 삼성전자 쪽에서 엔비디아 HBM3 8단 컬 테스트 통과 소식까지도 나오게 되면서 두 종목 모두 시총 1, 2위 기업들 모두 다 반등을 하긴 했으나 역시 강한 반등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투심이 좀 더 돌아오는지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다음 주인 줄 알았는데 이달 말쯤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반도체 투심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수급이 없어서 여전히 지금 테마단 종목들이 많이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장 초반에만 해도 이제 해리스 관련 종목이나 내지는 트럼프 관련주로 엮여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장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게 되면서 과거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움직임이 나왔었던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우리 국내 코로나 확진자 환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최근 들어서 테마가 좀 며칠째 끌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좀 감소가 되거나 적자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테마성,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네. 보시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제약바이오 쪽 업종단에 있어서 투심은 좀 어느 정도 돌아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하반기 계속해서 주도를 해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메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제약바이오 섹터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서 시장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증시 이제 마감 한 1분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 막판 들어서 상승폭을 조금 줄이는 모습이네요. 현재 구간 1.7% 오른 2,565선에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그래도 조금 줄어든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645억 원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은 2,000억 원 이상 팔아치우고 있고요. 개인만이 나홀로 매수에 나섭니다. 코스피 선물 시장에서는 그래도 외국인의 순 매수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장중에는 2,594선까지 올랐었는데 살짝 아쉽게 마감을 준비하는 모습이네요.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시면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기관이 순 매수로 돌아와주면서 329억 원의 매수 우위, 외국인은 여전히 팔졌습니다. 1,609억 원의 순 매도세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만이 나홀로 1,274억 원의 순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748선에서 마감 준비합니다. 우리 시장 마감하겠습니다. 네, 8월 7일 수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양시장 모두 다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이 상승에 대해서 환호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워낙 급락이 강하게 나왔던 시장이고 앞으로 시장이 좀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의심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어땠을지 마켓 스핀을 통해서 먼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확실히 제약바이오 쪽이 좀 강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금리 인하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앞으로 금리가 이번에 많으면 0.5%포인트 인하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약 바이오 쪽은 확실히 강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치매 업종이 6% 넘게 상승세, 줄기세포도 6% 넘게 상승세, 유전자 진단키트는 11%, 의료 장비 쪽은 7% 가깝게, 피부 미용기기 쪽은 7.8%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시장 거래 마감했고요. 반도체 부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4% 이상 강세 흐름 보이면서 오늘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한가 이 거래가 기록을 한 기업들도 있었는데 엑셀 세라피틱스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로 거래 마감했고요. 진 매트릭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한가로 오늘 안착하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상 자이엘도 상한가, 그리고 앞타머 사이언스도 상한가 기록했고요. 엑세스바이오도 오늘 시장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29.9% 넘게 상승하면서 상한가 기록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전체 업종 가운데서도 제약바이오 쪽이 가장 강했습니다. 5% 이상 강세 흐름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는데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순환매 계속해서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동성을 함께 유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전체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까요? 마감 지수 상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이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는데 코스피의 경우에는 장중 내내 거의 2%대 상승을 유지하다가 장 막판에 약간 빠졌습니다. 1.8% 넘게 상승하면서 2,568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오늘 시장에서 2% 넘게 상승 흐름 보이면서 748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양시장이 어느 정도는 좀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피는 왜 마지막에 이렇게 약간 좀 떨어진 걸까요? 대형주들을 통해서 함께 전체적인 분위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권부터 5위권 만나보시면은 LG 엔솔이 오늘 시장에서 3.7% 넘게 하락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중에는 삼성전자 4% 이상 강세를 그대로 유지했었는데 장 막판에 3%대 상승까지 약간 상승폭을 내어줬습니다. 아무래도 지수가 빠진 데 있어서는 삼성전자의 상승폭 반납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전자 오늘 시장에서 74,7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왔지만은 아직 삼성전자 측에서 확실히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대감은 오늘 시장에서 그대로 살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SK 하이닉스는 16만 9,3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시장에서도 강세 이어갔습니다. 사실 이번 주 시장 그리고 폭락장 속에서도 결국에 1위권부터 10위권 가운데서의 위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상승 흐름 나오면서 96만 원대 그대로 안착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현대차의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전체 지수 대비해서는 현대차와 기아가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경기 침체에 대해서 아직 불확실성이 전혀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와 관련된 기업들은 여전히 부진한 흐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호실적 발표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무려 8% 이상 급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19만 7천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KB금융도 2.6% 넘게 상승세. 다만 포스코홀딩스 오늘 시장에서 1%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어제 급등 흐름이 나왔던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도 오늘 시장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제약 바이오 쪽으로 그 거래 대금이 거의 다 오늘 좀 옮겨갔는데 알테오젠은 1.7%, HLB 2%, 삼천당 제약이 이제 시가총액 5위권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4% 강세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고요.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엔케미 6위권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 시장에서는 7% 넘게 상승을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셀트리온이 긍정적인 실적을 내면서 전반적으로 좀 제약바이오 쪽에서 강한 투자 심리가 좀 나타났고요. 클래시스도 오늘 시장에서 두 자릿수의 급등 흐름 나왔습니다. 12% 이상의 급등세 51,300원대. 클래시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연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 7.4%, 휴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2.8%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25만 원대까지 다시 한번 진입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마감 브리핑 보셨습니다. 오늘 장중에 그래도 엔달러 환율이 반등하면서 엔화가 약세로 전환했다는 점, 그리고 미국발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가 좀 완화됐다라는 점들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파트너님, 내일은 또 옵션 만기일이에요? 네, 옵션 만기일은 보통 한 전후로 해서 변동성이 큰데요. 이번에 이제 그런 변동성을 미리 좀 때려 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내일 장세에서는 지금 정도 선에서의 보합 움직임만 좀 잘 유지를 해주더라도 무탈하게 지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심리적인 부분들이 지금 미국 청년들 사이에서는 지금 이제 본인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경기 침체인 건 맞다, 맞는 것 같다. 체감이 되나 봐요. 체감상으로는 그런 이제 설문조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신용카드 연체율이 미국에서 지금 13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하고요. 네. 아무래도 높은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압박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졌다라고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그 경제가 경기 침체에 있었을 때가 코로나 팬데믹 때 시기거든요. 현재까지는 실물 경기로 봤을 때는 경기 침체라고 보기는 어렵긴 하지만 이런 지금 이야기들과 함께 지금 그 신용카드 부채 규모를 보니 2분기에 한 1,500조 원 가량 지금 추산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소비자들의 주머니들이 많이 좀 이전 삶에 비해서 팍팍해지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또 반증들이 좀 보여지고요. 네. 거기에다가 지금 18세에서 29세 청년층 장기 연체율, 카드 연체율이 지금 10%를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불안 요소들이 아직까지는 시장에 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진에 대한 그런 이제 불안감은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준동 리스크도 여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국내 증시에서 테마단 움직임들 보면은 여전히 그 중소형 방산 관련 종목들이나 내지는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변동성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동 리스크도 아직까지 잠재하고 있는 한 다음 주까지는 이제 관련 이제 반등 트리거 계속해서 좀 찾아가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국내에서는 역시 계속해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이달 들어서 더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모멘텀들 같이 함께 보시면서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시장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내일도 또 좀 대비를 잘 해봐야 할 것 같기는 하네요. 그럼 이제 내일장에서 공략해볼 만한 시초가 공략주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겠습니까? 네, 오늘은 셀트리온 가지고 왔고요. 역시 바이오군요. 네, 셀트리온 제가 파이널 샷에서도 한두 번 정도 가지고 왔었던 것 같은데 흐름이 여전히 지금 양호하고 좋은 편입니다. 제가 제약바이오는 딱 두 기업만 이제 보시면 된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네. 거듭해서 제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생물보안법 수혜가 기대되는 CDMO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는 지금 현재 거의 압도적으로 파이프라인을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밀러단에서 특히 지금 실적에 대한 반영이 굉장히 좀 우수한 편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보셔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쪽 종목들이 탄력성 있게 2거래일 정도 빠진 하락분 되돌리면서 빠르게 상승 전환하고 있는 종목들이 꽤 보이거든요. 그중에서는 이제 실적이 앞으로 하반기가 기대가 되거나 내지는 올해에도 계속해서 1, 2분기 매출액이 올라가고 있었던 그런 이제 기업들 위주로 특히 대형 제약사 위주로 지금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 시장에서 관측이 되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나왔더라고요. 역대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창사 이래 분기 매출이 한 8천억 원을 지금 달성을 하게 된 건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소 아쉬운 부분이 전년 동기보다 60% 정도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보니까요. 재고 합산에 따른 일시적인 원가율 상승과 또 무형 자산의 상각 등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그 분기상으로는 이제 감소가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이제 다음 분기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잘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370% 정도 증가했다라는 점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셀트리온 하면 제가 계속해서 바이오시밀러 쪽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분기 8천억 원에서 거의 대다수의 매출 부분을 차지를 했었던 게 바이오시밀러 부분입니다. 7,740억 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역시나 지금 성장세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램시마 같은 경우에는 유럽 시장에서 현재 59%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피하 주사 제형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도요. 지난 1분기 유럽 5개국에서 75%의 견조한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램시마 쪽에서 나오고 있는 매출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항암제 트룩시마나 허주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점유율을 계속해서 넓혀나가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성장 동력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올 하반기부터 미국에 진출한 진펜트라의 매출 실적이 반영이 될 예정인데요. 미국 전체 보험 시장에서 75%의 커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매출 반영이 좀 더 빠르게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6월부터 진펜트라의 보험 환급 역시도 개시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당 분기 말 누적 22억 원의 초기 매출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후속 파이프라인의 허가 절차와 공장 증설 작업도 한창 중에 있는 부분들도 관련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일단 셀트리온 쪽에서는 2025년도까지 11개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졸레오의 바이오시밀러,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등 이 세 가지 바이오시밀러 지금 현재 허가를 잇따라 획득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악템라, 프롤리아 등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을 마치고 지금 현재 허가 절차를 마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속 파이프라인이 지금 계속 이제 대기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연간 생산 능력이 6만 리터인 3공장
시장이 이제 연내 상업 생산에 돌입하게 된다면 다품종 소량 생산까지 가능해지기 때문에 파이프라인부터 공장까지 전체 올인원으로 구축이 돼서 생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 계속 매출 반영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매출이 확대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흐름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자, 셀트리온 주가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최근에 다시 조정받고 나서 흐름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하고 나서 이제 주가 올라갔었던 이제 구간이 24만 원 구간대인데요. 24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밑골이 이제 살짝 밑에 구간인 머리 구간, 캔들 머리 구간대가 23만 원이거든요. 요 구간대까지는 다시금 이제 추세 우상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3만 원 구간대 목표 구간 단계에서 스윙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하단 지지 구간이 18만 원 선으로 명확히 지금 형성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가격 전략 참고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는 셀트리온으로 알려주셨습니다.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요. 바이오 시밀러 분야에서 앞으로의 실적 성장이 더 기대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목표가 23만 원, 손절가 18만 원도 함께 꼭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전기차 시장이 침체에 빠진 가운데 2차 전지 장비 제조 기업 엠플러스가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을 새로운 먹거리로 점찍은 건데요. 회사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엠플러스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 아워 넥스트 에너지에 에너지 저장 장치 조립 공정 장비를 납품합니다. 아워 넥스트 에너지는 BMW와 빌 게이츠 혁신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미국 소재 기업입니다. 엠플러스는 지난해 아워 넥스트 에너지와 약 710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조립 공정 장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해당 장비는 올해부터 미국 현지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아워 넥스트 에너지를 시작으로 장비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워 넥스트 에너지의 첫 번째로 그 ESS용 설비를 납품하게 되는 첫 번째 경우가 되는 거고요. 세 군데 정도 되고 지역별로 봤을 때는 미국에 한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한국, 그다음에 나머지 한 군데는 중동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는 기상 상황에 따라 전력 생산이 불안정한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증설이 늘어나면서 전력난에 대비한 필수 보조 장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S&E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 규모는 전년보다 27% 증가한 400억 달러, 2035년에는 800억 달러 규모로 커질 전망입니다. 엠플러스도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 생산 능력을 늘리는 등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일시적으로나마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지 않고 있으니까 이 틈새에 그 ESS를 하려는 어떤 그런 국가들이 생길 거거든요. 캐즘이 끝나고 터지기 전까지는 공백을 메우려고 하면 분명히 이런 시장을 찾아야 되고 그런 시장을 찾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M+가 2차 전지에 이어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단체가 티몬 위메프 정산 지원 피해 업체에 대해 1조 2천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일반 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 절차가 이번 주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공급분은 기존에 발표한 5,600억 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분과 지자체 공급분 6천억 원을 아우른 수치입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부터 피해 기업에 대해 최대 1년 대출 만기도 연장한다며 이달 중으로 대규모 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이터는 오늘 삼성전자의 HBM3 8단이 엔비디아의 품질 검증을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로이터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삼성전자와 엔비디아가 조만간 공급 계약을 체결할 전망이며 올해 4분기 공급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HBM3 12단에 대한 테스트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와 진행 중인 고대역폭 메모리 품질 검증을 통과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여전히 심사 진행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여러분의 장 마감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